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월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신민영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써나가는 신고가 행진이라는 헤드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견인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정유, 석유주 쪽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말 사이에 나온 베네수엘라 사태 이슈로 인해서 정유주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분석을 통해서 지난 이슈들 함께 살펴보고요. 시장의 흐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레이커 사진으로는요.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코스피를 이렇게 형상화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 지난 금요일에 이제 연초 거래를 맞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오늘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44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탑이 시장을 강하게 견인해주고 있는 가운데 정유주의 흐름도 양호하게 흘러가면서 시장 상승에 보탬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슈가 또 있었죠.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공습하고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또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들 점검해보고 또 1월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월 증시 주요 일정으로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인 CES가 열릴 예정이죠. CES 관련주로도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1월 8일에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잠정 실적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린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또 금융주 실적을 발표를 필두로 전반적인 실적 시즌에 접어든다라는 점이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말에는 실적 시즌에 접어들게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의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1, 2, 3분기에 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4분기 실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대감을 키워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납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네, 투자 포인트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1월 증시로 대응 전략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AI주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까지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이러한 투자 모멘텀,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월중 고점을 높여가는 주가 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코어 업종으로는 반도체가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더해서 미국의 AI 업종이 월말 KPX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그리고 트레이딩 업종으로는 바이오와 자동차, 조선 방산 그리고 호텔 유통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텔 유통의 경우에는 외국인 인바운드 수혜를 더해서 원화 약세 수혜주로도 함께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가 또 원화 약세에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 이슈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의 진원지로 부상한 베네수엘라인데요. 미군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원유 보유국으로 세계 1위에 꼽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글로벌의 증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그리고 국제 유가는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서로 엇갈린 흐름 나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유가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또 주시하고 있는 핵심 축은 이러한 사태가 단기적인 노이즈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일 텐데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미국이 주도했던 비슷한 사례와의 비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89년의 파나마 침공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를 미국이 사법적으로 체포했다라는 점에서 핵심 타겟이 비슷하고요. 마약 밀매 그리고 자국민 보호 등의 명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사례가 비슷합니다. 그래도 이 핵심 타겟뿐만 아니라 경제적 배경의 부분에서 봤을 때 핵심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라는 점에서 이라크 전쟁과 결이 더 비슷하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사담 후세인을 군사적으로 축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여파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전개되는 양상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치닫게 되고 내전이 장기적으로 확대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가 급등락을 불러일으켰고요.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도 이렇게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고 장기적인 내전이 나타나게 된다면 유가의 민감도가 커지고 특히나 신흥국의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베네수엘라 사태를 앞으로 봤을 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사태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성공적인 정권 교체와 함께 앞에서 살펴봤던 1989년의 파나마식 조기 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유가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비교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루한 내전으로 전개가 돼서 이라크식 장기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갈 것인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지 두 개의 갈래를 볼 수 있는 핵심 선행 지표로는 베네수엘라 군부의 이탈 속도, 조기 투항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향후로는 또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증권가에서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접급의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유가의 일시적인 등락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시장 복귀 속도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온 베네수엘라 사태가 오늘 원유 관련주뿐만 아니라 환율에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마켓 A컷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국내 증시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올해 첫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오늘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 갔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또 우주항공, 정유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었던 2차 전지주에도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정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4,4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장중의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일중 고점은 4,44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3만 원을 돌파해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7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영업이익 20조 원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일으키면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7만 원 선까지 제시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 코스피는 4,44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장에서 950포인트를 돌파해냈고요. 955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냈습니다. 현재 고점 부근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들로 상승 탄력을 가져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달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조 이상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1조 4천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연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4거래일 연속 순매도 포지션 취해가면서 오늘도 2,9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1조 1,0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2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1,200억 원, 기관은 9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주목하고 있는지 키워드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정유와 방산 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이슈에 주목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했고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압송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이 많기 때문이고요. 또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중국에서 이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해서 비판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S&T 다이내믹스는 7.8% 급등하고 있고요. S-오일 정유주의 경우에는 6.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6% 급등하면서 104,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GS는 5%, LIG 넥스원 4.9%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원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AI에 사용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 또 SMR 관련해서 국가 기술로 전략 기술로 새롭게 지정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력 반도체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SMR의 경우에는 대형 원전과 비교해서 효율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정부에서 세제 또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태용 현재 구간 11% 급등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7%, BHI도 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진의 경우에는 6% 상승폭 확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 체크해 보시죠. 자,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알아볼 텐데요. 작년에 외국계 기관들이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매도하면서 그런 리포트를 내서 약간 의아했는데 결국에는 북클로징하고 연초에 강한 매수를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조 넘게 현물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또 눈에 많이 들어오셨을지 저도 함께 좀 골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3만 원을 넘어섰고 뭐 14만 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 벌써. 그리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70만 원 선을 터치했다가 지금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시티뱅크, 시티그룹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삼성전자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원, SK하이닉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0만 원. 20만 원, 90만 원으로 시티그룹이 지금까지 나온 목표 주가 가운데는 국내외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자, 새해 첫날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런 훈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 8일에 1월 8일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4분기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조 원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환율 효과 생각하면 지금 고환율이기 때문에 21조, 22조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그러면 이제 2026년이죠. 2026년 1분기부터는 분기별로 30조 원이 넘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티그룹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155조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4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분기에 30조 이상이 나와야 1년 올 한 해 155조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영업이익을 기본적으로 수치로 기준으로 잡고 지금 PER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는 PER이 7.3배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고 예상해서 내년에는 삼성전자 PER이 6.7배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SK하이닉스도 이제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113조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PER이 삼성전자보다 더 낮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SK하이닉스는 올해 PER, 포워드 PER이 5.5배가 나오고요. 내년에는 5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4.9배가 됩니다. 이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극도의 저평가다. 실적은 매우 좋아질 건데 지금 주가는 여전히 낮다라는 논리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삼성전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7%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3만 7,600원을 기록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약간 뭐 탄력이 삼성전자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2.8% 장중에는 70만 원 터치했고요. 지금 69만 5,500원 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지금 한미반도체는 뭐 SK하이닉스의 수혜뿐만 아니라 TC본더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우주 관련된 장비도 마련했다,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우주 관련 테마도 함께 엮이면서 한미반도체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SFA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불이 붙었습니다. 연초에 바로 지금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이것을 이번 주에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파인더 두 번째로 찾은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방산주가 오랜만에 좀 올라가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00만 원 선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방산주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많이 들으셨고 다른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주말 사이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미국의 특수 부대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대통령궁을 직접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의 영부인을 함께 지금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데려왔죠. 뭐 적절한 이항 때까지 베네수엘라 혼란한 상황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 미군이 주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석유 기업의 미국 기업들이 석유 시출을 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전에 1970년대로 우리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네수엘라의 이런 석유 시추 시설을 처음으로 개발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네수엘라 미국의 사이가 되게 좋은 나라였는데 갑자기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석유 시추 시설들을 다 국유화해버렸거든요. 이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쫓겨나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백악관 X에 올라온 사진인데 파포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앞에 글자는 욕이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F 어라운드 그리고 파인드 아웃 결국에는 뭐 속된 말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에 도전하지 말고 미국에 거래를 하려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가 오늘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쿠바가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콜롬비아 공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들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석유 관련된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미국이 석유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석유 가격이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에서 마지막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 다시 100만 원 선을 탈환했습니다. 100만 4천 원까지 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과도 지금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LIG 넥스원도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도 오늘 다 올라오고 있고 세트랙 아이도 어떻게 보면 방산과 우주가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어쨌든 잘 가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파인더 마지막은 SM입니다. 자, SM이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SM뿐만 아니라 뭐 엔터주, 컨텐츠주, 여행주, 뭐 화장품주 오늘 시장이 좋은데 이런 쪽은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제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막 말씀드리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잔뜩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실망감이 한순간에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침에 한 언론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말까지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하니까 자, 이제 한한령 다 끝나겠구나.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뭔가 해결되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한한령 해제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늘 일제히 좀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련된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북한, 일본, 대만, 반도체, 뭐 한한령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또 하나의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주말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약간은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 심리적으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중 경제 포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팝 콘서트가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서로 교류하려는 의지들은 여기저기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과연 어떤 한중 관련된 한한령 해제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 뉴스는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의 흐름 볼까요? 전부 다 파란불 켰네요. SM이 지금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하이브는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네요. BTS는 중국의 매출이나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오늘은 컨텐츠주들도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올랐던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와 함께 오늘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김민수 대표의 첫 번째 선택한 종목, 오늘 시장의 종목 파인더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10%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님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빼고 원자력 빼고 오늘장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주가가 오랜만에 횡보세를 딛고 강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수급이 배경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관심 없던 수급이 오늘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수급이 한 25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하루 만에 15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쪽에서 양 끄리로 좀 매수가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들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일단 에너지부 쪽에서 SMR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오클러나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급등했었죠. 그런 현상과 함께 국내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SMR 관련된 쪽들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세제 혜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를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간에 좀 많이 횡보됐던 모습들 쪽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 가장 먼저는 원자력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국내 신한울 3, 4호기가 재개되기 시작하고 게다가 원전 정책, 특히 물론 탈원전에서 다시 친원전으로 갔다가 아직 뭐 본격적인 친원전에 대한 확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전 정책은 유지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자재를 수주하는 관점 쪽과 함께 기대감 계속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국내 말고 해외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동유럽 원전 프로젝트 관련된 쪽에서 체코, 루마니아 쪽들이 계속 또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에서 한수원과 동반 진출했던 모습들 쪽에서 대형 기자재 쪽들, 주기기 쪽이죠. 이쪽에 대한 공급의 기회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조금 더 확대돼서 원전 수출의 밸류체인의 핵심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미국과 유럽, 중동 이런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발동이 되고 게다가 또 원전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아니면 또 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한때는 지난주까지는 또 SMR 약간 좀 어렵다라는 쪽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또다시 육성하는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다시 채워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SMR인데요. 일단 작은 스몰 모듈러라고 하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뉴스케일 파워나 또 엑스에너지 같은 글로벌 SMR 플레이어들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협력 관계가 계속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이게 돈이 되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또 수주도 많이 받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한 8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SMR 전용 공장을 또 만들기로 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연간 약 한 20기 정도의 SMR 제작은 들어갈 수 있겠다. 쪽에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느 정도 앞에 전방산업 쪽에서 변화가 수주가 들어올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SMR 쪽도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장 지금 그러면 SMR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것보단 지금 당장은 또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가스터빈, 그러니까 즉 LNG 복합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대형 가스터빈이 또 하나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이다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수소 터빈이나 해상 풍력 관련된 어떤 발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복합 화력 발전이 당장 더 지어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미국에서도 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 2기 그리고 또 이번에 3기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발주가 나와서 그걸 수주하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수주 잔고는 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성은 앞에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늘어가는 수주 잔고로 주가는 레벨업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82,000원대 이상에서는 박스권 상단부에 저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크게 기대감을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인 매수세와 함께 다시 지난번 고가 때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9만 원대 진입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9만 원대 도전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김윤수 대표님이 또 고른 두 번째 종목, 오늘의 종목 파인더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도 오늘 또 역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가 지금 확보하는 게 최고의 과제고 이걸 또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전부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은 또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한국전력은 일단 오늘도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3일째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고 기관도 하루 만에 순매수세로 바뀌다 보니까 주가도 탄력적으로 한 6% 이상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고요. 한때 지금 한국전력을 바라보면서 올해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전력 가격을 동결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P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결됐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과 실망감 때문에 주가는 계속 좀 흘러내렸던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던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죠. 특히 이번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통해서 미국이 노리는 거는 일단 중요한 건 묻혀있는 3조 배럴 이상의 원유량과 함께 그걸 또 어떤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오히려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킬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하향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전력 같이 이런 화력발전 쪽에서 유가를 수입하는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코스트가 떨어진다, 비용이 떨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 정상화에 대해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래도 2024년이죠. 예, 그때부터 2025년까지 그래도 전력요금은 인상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인상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10.5%대 인상을 했던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실적은 그래도 정상화 기조의 발판을 마련했고 거기다가 유가가 하락하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함께 그리고 또 더 이상 원화가 약세로 가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한 1,400원대 초반대로 다시 한번 묵직해지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수익성은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어떤 이런 부분들이 비용을 줄인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에 대한 부각입니다. 특히 미국 신규 대형 원전 관련된 쪽에서도 건설 계획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밸류체인의 활용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원팀으로 앞서서 나가는 쪽들이 한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거의 한국전력의 자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큰 원자력의 모멘텀들도 한국전력이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추가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력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된 쪽에 투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련된 원전 MOU가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 때 나왔던 부분들이죠. 이게 추가적으로 하나의 원자력의 중요한 모멘텀을 이끌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P는 더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Q가 확대된다. 그러면 가장 또 중요한 실적의 기반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은 역시나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PR로 선행 PR로 보게 되면 3배 이하 그리고 PBR은 0.8배 저평가죠. 아마 꾸준하게 다시 반등 기조 이어질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을 잘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윤수 대표님이 포착한 오늘의 포착 종목 뭘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AI 하드웨어 관련된 쪽에서 재조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 그나마 같이 연결시켜 볼 만한 두산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같이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전지사업부 쪽에 들어가는 이제 CCL 쪽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나도 AI 관련된 인프라, 하드웨어다라는 쪽으로 부각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미달했다라는 쪽에서 주가도 많이 좀 위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B300이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전환 속도가 가속화된다. 그리고 또 루빈 시리즈가 기대가 된다.
특히 대만 업체 쪽에서 비슷한 CCL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호조를 통해서 주가도 거의 계속 우상향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두산만 이런 쪽으로 나온다.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SK 실트론 인수와 함께 그로 인해서 자금 부담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또 자금 조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두산 로보틱스를 자사주 보유했던 부분들까지 매각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금 확보와 함께 이어지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히려 SK 실트론을 통해서 웨이퍼 사업까지 확장되는 구조까지 본다. 그러면 반도체와 그리고 또 CCL 같은 PCB 쪽에 또 중요한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만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 실적 그리고 중장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관련돼서 어떤 재료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 구리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산의 지위를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넘길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좀 해소하는 과정들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횡보세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인데 오늘 거래가 살짝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기 저항권들 약간 80만 원대 안쪽까지 확인해 놓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탄력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안쪽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는 지난번 고점대에 들어왔던 93만 원대 정도까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73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불장인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공략해 볼 수 있는 찬스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현재가에 매수하고 목표가 9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현지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부분이 살해됐다며 미국을 규탄했고 현지 당국은 사망자가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8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수도 카라카스 등 주요 지역을 공습한 뒤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며 마두로를 지키던 쿠바인들이 많이 희생됐다고 했다. 그는 하루 전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협력 대상으로 언급했지만 다음 날에는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한 경고로 입장을 바꿨다. 이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마지막 개입지가 아닐 수 있다며 그린란드는 방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시장이 새해 들어서 네. 하루에 뭐 코스피가 막 100포인트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에 새해 첫 장이 이어서 오늘도 뜨겁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반해서 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또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네네. 좀 엇갈리고 있네요.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올라오는데도 더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국에서 회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은 미지수고요. 네네.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급락 나온 거, 뭐 K-팝 콘서트는 뭐 무산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뭐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워낙 뭐 저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100포인트씩 올라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1년 전이면 2,400에서 100포인트 올라오는 거고 지금은 4,000포인트대에서 100포인트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기존으로 치면은 뭐 50포인트 올라오는 정도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100이라는 숫자가 커 보여서 그런 거지 우리 지수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 기초 체력도 좀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도 건전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5,000포인트를 여는 이 말로 없는 시즌2였는데 5,000포인트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수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계좌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고 계신 분들 아유 나는 소외됐네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래도 오늘 뭐 원전 관련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올라오는 섹터들 강인한 섹터들 많습니다. 거기에 또 우주항공 섹터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언급했던 모든 섹터들이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던 말로 없는 종목에 해당되는 섹터들이었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이 또 멋지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섹터 준비했으니까 우리 항상 미리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미리 한번 준비하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해서 작년 연말에 알려드렸지만 네. 그때 또 믿지 못하시고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연초에 좋은 종목들,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볼까요? 오늘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뭐로 고르셨어요? 네, 오늘은 아마 TV를 켜시면은 아마 하루 종일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CES 얘기 나올 거예요. 네, 이번 주에는 그쵸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는 CES를 이미 정리- 지난달에 정리했어요.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올해를 준비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정말 좋을 만한 섹터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뭘까요? 제가 기존에도 예고 한번 해드려서 나중에 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받으면 정리해드릴게요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에 관련된 창투사주. 아, 창투사. 네. 좋습니다. 네, 올해는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도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면서 그쵸, 그쵸. 올해 창투사주 여러분들 한 종목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언제 보느냐가 중요한데 볼만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중간중간에 뭐 아주아이비라든지 아니면 HB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소개를 다 해드렸었고요. 왜 창투사인가? 이게 왜 정부 정책 수혜주인가? 왜 올해 봐야 되는가? 나는 그냥 반도체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반도체만 보셔도 돼요. 그거는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다수의 분들은 나는 반도체를 아직 들고 있지 않은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려고 하면은 겁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지난달까지는 계속 정리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벤처캐피탈 제가 볼 때는 올해 부의 씨앗을 먼저 주울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최근에 뭐 2년 동안 이제 고금리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오고 있고 올해도 한 2번 정도는 인하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서 3번이 된다라고 하면 좀 과격한 금리 인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한 2번 정도는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가 좀 저금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벤처캐피탈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 우리가 써놓은 대로 창업 투자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스타트업 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 돈만 갖고 하지 않고 펀딩을 받거나 자금을 유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중요하겠죠. 그 이자를 조금 낮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점차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창투사들이 운용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부터 해서 또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부터 해서는 빵빵 터지는 이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제가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직접 뭐 예산을 100조 원을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기업하고 같이 해서 이러한 방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펀딩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뜻이란 말. 창투사들이 나설 기회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산 뭐 분리 완화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뭐 최태원 회장하고도 또 얘기하고 계속 좋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도 개선을 하고 하면서 투자 자금과 함께 맞물리는 시점이 바로 올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 대형 IPO 기대감까지 있고 여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동안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언제 한번 움직이면은 쉬는 구간에 보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면은 싸게 모아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세요라고 연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쉬는 구간이 찾아왔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한 차례 상승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렌드는 선도하는 사람들이 텐베거를 가져가는 거고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물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트렌드를 선도해가는 남들보다 먼저 주식을 보고 그리고 미리미리 진입을 해서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창투사는 충분히 가능한 기회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투사를 오늘은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 올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VC 쪽을 저희가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한창 이제 자금 많이 풀렸을 때 이런 VC 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네.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약간 사그라들었다가 네. 이제는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정부도 밀어주고 있으니까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하나씩 골라볼까요? 일단은 안타 종목으로 창투사 관련 종목들은 뭐 전반적으로 약간 변동성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안타 종목, 일로 출루할 수 있을 종목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창투사 중에선 이 종목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조금 묵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요. 네. 제가 DPC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0% 자회사를 이제 합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식으로 들어온 건데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 어떻게 보면은 순수 창투사라기보다는 사모펀드하고 창투사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창투사 중에 10조 원을 운용하는 기업은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모펀드랑 같이 운용해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벤처 캐피탈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크린토피아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네네네. 동네에 많이 보이죠. 인수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금 흐름을 만든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창수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IPO가 되거나 투자에 성공해서 엑시트를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을 얻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금이 크면 클수록 안정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 하나를 뭐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으로 변동성만 강한 창투사들하고는 궤를 다르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DN솔루션주가 이제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를 노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잘 된다라고 상반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과거에 두산 공작기계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세계 3위 공작기계 업체예요. 이미 제가 두산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바로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기계하면 두산이었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날 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DN솔루션즈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슈맥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올해 IPO 예정이라고 하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뭐 강력한 경쟁자로서 뭐 카시어링이나 하이파킹 쪽 이 모빌리티 플랫폼 쪽으로 이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즐비하게 줄 서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자금이 크니까 여러 기업에다가 분산해서 투자하기도 좋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인수해서 자금 흐름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가장 든든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순수 창투사보다는 이렇게 사모펀드하고 같이 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 조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성까지 같이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안타 종목으로 든든하게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스틱 인베스트먼트 첫 번째 종목. 안정적으로 자금도 유치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또 수익도 보고 있고 이러면서 또 투자도 과감하게 하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뭐 이 VC 쪽에 네. 창투사의 본연의
성격대로 빠르게 가는 네. 2루타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탄력적인 종목들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올해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네. 바로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 네, 뭐 그렇죠. 여러분들도 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잊고 있다 보면 한 번씩 빵빵 터지는 기업입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50%, 100%도 서슴없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K컬처 때문에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K컬처의 르네상스, 영화 게임 흥행 공식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명량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암살 기생충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네. 1000만 영화에 꾸준하게 투자를 해온 이 해안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홍진 감독께서 이제 호프라는 작품 그리고 웹툰 원작의 부활랑 이게 다 올해 나옵니다. 굉장히 다수의 작품들이 나온다. 올해 제가 콘텐츠주들이 계속 밀려서 나온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투자사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투자사 중 하나가 바로 대성창투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K컬처 잘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성창투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는 오늘 오히려 좀 쉬고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엔 딱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대성창투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 또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해드린 종목 루닛, 루닛. 템베거 신화를 기록했죠. 이 기업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봤는데 제2의 루닛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이렇게 좀 눈이 좋은 기업이었는데 어떤 종목에 보고 있나 했더니 퓨리오사 AI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퓨리오사 AI에 근데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퓨리오사 AI에. 그래서 나중에 좀 들어갔다 해서 수익률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트라드비전 올해 IPO 예상이 되고 스탠다드 에너지도 내년에 IPO 예상이 되고 계속 이렇게 IPO를 꾸준히 하는 기업들의 여러 곳에 분산해서 투자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잘 이제 상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따상이 나오든 아니면은 공모가부터 좋은 가격을 받던 어찌됐던 IPO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목적을 다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호해수만 풀리면은 안정적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수익 구간이 열리는 시기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오늘의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빠른 종목으로는 대성창투를 주셨어요. K컬처 컨텐츠 투자도 많이 하고 IPO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놓은 대성창투도 함께 잘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제 호타준족으로 가보겠습니다. 빠르고도 멀리 갈 수 있을 만한 이 창투사 관련 종목 볼까요? 네, 안타 2루타는 사실 제가 정해놓고 들어갔는데 3루타랑 말로 없는 종목은 정말 많은 종목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종목 지금 빼놓고 얘기 안 될 것 같아요. 미래에셋벤처. 미래에셋벤처. 최근에 너무나도 또 그러게요. 멋지게 올라온 기업 아니겠습니까? 유니콘 사냥꾼이라는 말이 딱 걸맞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미래에셋벤처 앞에 미래에셋 딱 붙은 것만 봐도 아, 모회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래에셋 증권과 자산운용이 같이 딜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이 유명해진 이유가 최근에 스페이스X 아닙니까? 그쵸, 네네. 그리고 그 전 트위터였던 X에 투자한 것도 유명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관련주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아주 쉬운 거예요. 미래에셋에서 이 모회사들에서 계열사들에서 같이 딜을 들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글로벌 투자를 할 때도 유리하게 거대 기업에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이 미래에셋벤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호타준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종목이고 스페이스X 상장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기대감 갖고 보실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트레이딩으로 보셔도 되고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도 두산 로보틱스, 뭐 루닛, 뭐 작년에 이제 프로티나나 세비파이브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리벨리온하고 메스프레소, 몰로코 지금 이 유니콘 기업이 이렇게나 많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장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온 지금 1조 7천억이라는 이제 운용 자금을 운용하는 기업인데 가장 빠르게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스페이스X까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스페이스X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올라갔다가 휴식 올라갔다 휴식하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일 거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쉬고 있는 구간이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에셋벤처 호타준적으로 아주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 호타준족으로 미래에셋벤처를 주셨습니다. 스페이스X 이슈가 나오면서 빵 떠올랐고 이외에도 유니콘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미래에셋벤처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말로 없던 종목을 보기 전에 저희가 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 랭킹을 좀 볼까요? 순위 변동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대격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위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SOS 랩이 올라와 그러니까요. 있어요. 와. 내일 또 바뀔 겁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봤는데 실시간으로 또 변동이 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아까 보기로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80%가 넘어가고 있었기 아. 때문에 예, 아마 내일 2위 쪽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은 둘이 경합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재밌게 마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 들어왔죠. 그러니까요. 반도체 가지고 보니까 제주 네. 반도체가 막 금요일이랑 오늘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전력, 전력 반도체 쪽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맞아요.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도 제가 제주 반도체 작년 이맘때도 100% 넘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말로 없는 해서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 올해도 그 모습이 재현되고 있지 그러게요.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윗꼬리 달고 쉰다 괜찮아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그럼 1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네. 2페이지도 당연히 많이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까요. 2페이지.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페이지로 밀려났습니다. 그러게요. 네. 70%대인데. 네, 3위를 지키고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6위까지 밀려났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4위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에코프로도 이제 2페이지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불안불안해지는 그러게요. 위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40% 아래 종목은 순위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40%뿐만 아니라 1페이지에는 아마 세 자릿수가 아니면 못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셔야 되는 종목들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SOS랩 같은 경우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2위까지 바로 올라왔는데 오늘도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윗골이 조금 달아도 괜찮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시면 돼요. 지금 17,500원 구간 2만 원 돌파 못하면 17,500원을 유지하느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윗꼬리를 단다, 아 눌림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17,500원 이탈하면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살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나도 한번 볼까 15,000원까지 놓고 보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17,500원 구간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횡보하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금 벌써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일장 충목이 될 수 있고 내일 하루면은 이제 또 밀려날 수 있지만 2위까지 바르게 올라온 종목이고요. 다음 제주 반도체도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종목은 아침에 사실 넥스트레이드에서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갭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슬쩍 밀려 내려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또 32,000원 구간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33,000원 전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 32,000원 정도 흔들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32,000원 이탈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차익 실현 30%라도 한 다음에 밑에 눌린 다음에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다시 돌파할 때 재매수해도 됩니다. 시간이 끌릴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들어갔다 나오셔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32,000원 대응을 하시면 돼요. 우리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한 2주, 1, 2주 정도 쉬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CES 모멘텀이 있으니까 조금 짧게 쉬고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직 수급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은 한 방 더 남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간이 오면은 제가 또 이 시간에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와 그리고 앞서서 확인해봤던 SOS랩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바로 확인해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네.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뭐 저녁 때 보스 시간에도 이 종목 보셔야 됩니다라고 네네네. 강력하게 설명드렸는데 VC의 급성장한 종목의 대표 주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와 함께 가장 빠르게 올라온 기업 중 하나고 드디어 1조 클럽에도 작년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다른 거는 여러분들 그냥 리스트만 보셔도 그냥 화려합니다. 화려하고요. 뭐 여기서 모르는 기업들 별로 없으실 것 같고 다들 대부분 상장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제가 아까 필요회사 AI 조금 늦게 들어간 것 같아요 했는데 시작부터 들어간 기업이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시작부터 해서 지금 최대 주주까지 올라 있는 기업이니까 6번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시리즈마다 다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필요회사 AI가 올해 레니게이드 출시하고 그리고 올해 차세대 모델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준비하는 것들을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을 거고 뭐 내년 정도에 IPO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부터 해가지고 아마 프리오사 IPO까지는 DSC 인베스트먼트를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구간입니다.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7,500원 아래 구간에 놓여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8,000원 아래면 저는 이 종목을 무혈입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혈입성,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손실 없이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 10,000원, 2차 목표치는 12,000원까지 설정해 드릴 테니까 말로 없는 구간, 1차 목표치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다시 보면서 저와 함께 복귀하면서 이 종목 아주 편안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밀릴 때마다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를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퓨리오사 AI 상장 이야기 나오는 거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함께 소개해 주셨고 이제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이동하셔야죠. 네, 여러분들 뭐 유튜브 검색창에 이데일리 TV 누르시면은 지금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터치해서 입장하신 다음에 인사 하나 남겨주시면은 오늘 장 마무리 그리고 CES 관련해서 저보다 먼저 준비한 사람 없을 겁니다. 마무리까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갖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이재선 파트너님 감사하고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날씨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국 증시 최초로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4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다음 장에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각각 13만 전자 그리고 70만 닉스를 뚫어내면서 오늘 반도체주 그리고 소부장 종목 내에서도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지난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오름세를 보이자 오늘 국내에도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전주 이렇게 반도체주가 잘 가다 보니 AI 모멘텀을 갖고 오늘 원전주에도 강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국내에서는 정부가 SMR을 국가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랜만에 8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주는 오늘도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데요. 우주항공청이 올해 R&D 예산을 1조 원에 육박하게 책정을 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국내에서는 K-스페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우주항공주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오늘 국내에서는 방산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엔터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2달 만에 오늘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이 엔터주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한령 해제까지는 사실상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오늘 엔터주가 큰 폭으로 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는 오랜만에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말 사이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가 된 가운데 이 비트코인이 3주 만에 9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톱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서 특히나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폭염같이 뜨겁고요.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HBM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라며 오늘 흥국증권에서 목표가 94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주가도 맑은
맑음이고 전망도 맑음입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신사업이 부각된다며 목표가 4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상 1월 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약 19조 원 수준이지만 일부 기관은 21조 원 이상을 제시했다. 실적 개선의 핵심은 메모리 가격 급등이었다. DDR4 범용 DRAM 가격은 1년 새 약 7배 치솟았고 HBM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됐다. 반도체 DS 부문에서만 16조 원 이상 이익을 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차세대 HBM4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주요 글로벌 고객사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올해 하반기 AI 가속기 탑재 확대가 예상됐다.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7일 또는 8일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네, 지난해 꽤 양호했던 증시 분위기와는 다르게요. 엔터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차가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게 성적표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엔터주 전반의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엔터 미디어 업종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작년부터 봤을 때 계속 엔터주를 이끄는 키워드는 바로 중국입니다. 연초부터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왔고요. 변동성이 주가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6년의 전망 리포트 내놓으신 거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지난해 엔터주 흐름 좀 정리해보고 올해 키워드를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가 굉장히 훈풍을 이제 일으키면서 굉장히 잘 갔었는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좀 소멸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상반기 때 올랐던 부분을 좀 시장에 반납하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을 조금 본다면 중국 그리고 실적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작년 3분기 때 대규모로 기업들마다 좀 실적을 미스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해소된 가운데 실적 쇼크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하반기는 조금 엔터가 맥을 못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한두 달 사이에는 다시 중국에 대한 기대감, 항상 엔터나 미디어 업종들은 연말 연초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올랐다가 다음날 다시 빠지고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1년 동안 있었다고 해서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는 중국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이 열릴 수 있는 시장에 집중하자라는 느낌으로 조금 키워드를 새롭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또 리포트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미 시장을 또 판단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북미 시장을 엔터 산업의 첫 번째 업사이드로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북미 시장의 성과를 판단해야 할 때 어떤 지표를 좀 확인해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북미는 사실 전 세계 음악 시장 중에 시장 규모가 가장 큰 1위의 음악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서의 성과가 엔터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업사이드 시장이 되기 때문에 북미를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시장 규모만 크다고 해서 우리 가수들이 잘 하냐와는 또 다른 차원인데 이런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북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보여준 흐름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북미에서 스타디움급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몇 없었다면 네. 작년에는 이제 뭐 스트레이키즈도 북미 시장에서 13번의 대규모 스타디움급의 투어를 마무리를 했고 이제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블랙핑크나 트와이스의 공연에서도 북미에서 정말 대규모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서야 조금씩 가시화가 숫자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북미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 지표가 사실 뭐 마땅히 있는 건 아닌데 북미에서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빌보드 핫백 차트라고 하는 그 곡이 미국 대중들에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백 차트의 입성 여부가 결국 북미 시장에서의 공연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매년 4월, 8월에 있는 뭐 코첼라, 롤라팔로자 같은 미국의 대형 페스티벌에 올라가는 즉 그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가수가 있다고 하면 다음 월드 투어 때 북미를 꼭 찍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선행 지표로서 보기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북미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지 인기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메가 IP 컴백 역시나 시장이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는 3월 20일에 BTS 컴백, 이제 완전체 컴백이 확정됐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컴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 기다린 만큼 시장에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고 빅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 상황. 메가 IP들이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좀 내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메가 IP라고 하는 게 이제 각 기획사들마다 대규모, 즉 대형 아티스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대형 아티스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하이브에는 이제 BTS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YG에는 이제 뭐 블랙핑크. 그리고 JYP에는 이제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가 최근에 좀 대규모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SM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최근에 진행한 투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방탄소년단이야 워낙 공연을 많이 하는 가수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 규모 자체가 성장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투어, 그러니까 23년 그때 진행했었던 투어에 전체 모객 수가 한 70만 명 내외 정도였는데 이번에 진행을 끝낸 월드 투어의 총 모객 수가 약 220만 명, 거의 3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공연, 올해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트와이스랑 블랙핑크도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 모객이 이제 전체 모객이 뭐 최소 210에서 많게는 250만 명까지 기대될 정도로 우리가 들어봄직한 이런 메가 IP들의 전체 공연 모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200만 명까지 성장을 했고요. 또 내년에 이어지는 투어에서는 300만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메가 IP들이 많을수록 기업들에서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게 있고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 컴백일이 또 정해졌기 때문에 또 새롭게 달릴 수 있는 재료가 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BTS가 얼마나 또 공연에서 성장을 보여줄지를 조금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가 IP가 생각보다 성과를 정말 크게 내고 있고 실적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엔터 업종 바라볼 때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야 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제시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이브를 말씀을 BTS 드리는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하이브가 이제 뭐 BTS 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었던 부분이 BTS의 컴백인데 날짜도 정해졌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오는데 다음 주죠. 14일 0시에 월드 투어 스케줄도 같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두 번째 포인트가 BTS의 컴백과 월드 투어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주 중에 시장에 공개가 되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또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사실 BTS가 아니더라도 제가 계속 북미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북미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BTS 말고도 그 밑에 있는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의 북미에서의 성과가 조금 올해 좀 가시화되면서 BTS 플러스 소속 아티스트가 실적 성장 그리고 리레이팅 할 수 있는 포인트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 추천드립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미디어 콘텐츠 섹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주가 회복이 절실한 상황인데 2025년 하반기에 실적도 주가도 모두 부진했습니다.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올해는 좀 반등을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미디어 업종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올해는 그래도 업황에서는 개선될 부분은 좀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기대할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시면 수요일, 목요일에 드라마가 딱히 없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수목 슬롯 자체가 너무 광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비운 채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수목 슬롯이 다시 채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2개밖에 돌지 못했던 편성이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3개로 편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이 드라마 제작사들의 외형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이 올해는 좀 만들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편성이 확대되면서 제작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수요일, 목요일에 들어가는 제작비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좀 정해놨습니다. 너무너무 제작비가 비싸지지 않게 수익성을 가져가는 작품으로 편성을 채우자라는 느낌으로 수익성까지도 같이 제고하면서 편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 효율 효과가 수익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령 해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동시 방영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신작 동시 방영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테마에 맞춰 봤을 때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도 같이 좀 본다면 테마나 업황이나 수익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올해 미디어도 조금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편성이 회복되고 있고 중국 관련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연구원님께서 미디어 업종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고 계신지 토픽 종목 골라주신다면요. 크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드라마 제작사들 중에 가장 업황과 수익성에서의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만한 회사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이제 올해부터 또 수요일, 목요일 수목 슬롯이 생기기 때문에 편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작비 효율화를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작년과 올해에서의 전체 제작비에서 약간의 어떤 개선이 좀 나오면서 전체 수익성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작품당 수익성도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선호하고요. 그 외에 미디어라는 업종을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SAM젠터, 이제 쌈지라고 부르는 이 쌈젠터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사실 다들 기사로 많이 보셨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24일에 성수동에 더 티니핑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팝업 스토어 아니고요. 그냥 매장 자체를 오프라인 스토어를 연 건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 모델이 마이핑이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나만의 이제 캐릭터 피규어를 가지고 가는 건데 꽤 비쌉니다. 네. 저도 이거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거의 8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핑이라고 하는 자체 제작 상품을 기반으로 이 오프라인 매장 안에서 자체 제작 상품을 통한 외형 성장, 마진 개선을 다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올해를 보는 그림에서는 충분히 좀 다시 볼만한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 성장과 함께 올해는 좀 글로벌로 진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쌈지엔터도 같이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쌈젠터에 대한 의견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연말 연초에 재밌게 본 콘텐츠들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모두 제작사가 콘텐츠리 중앙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자가 김부장이라던가 자백의 대가, 흑백요리사 2까지 모두 흥행도 성공을 했고 인기가 좀 증명됐다라고 싶은데 콘텐츠리 중앙의 경우에는 올해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사실 콘텐츠리 중앙이 너무 재밌는 콘텐츠 많거든요. 그쵸.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극장,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극장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갔었던 게 이제 주토피아 보러 가장 최근에 갔었던. 네. 그러니까 극장 자체가 지금 볼만한 콘텐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극장에서의 손익 개선이 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리 중앙은 방송 측면에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극장에서의 부진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극장에서의 개선은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방송에서도 작년 대비 올해 조금 많이 개선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하는 회사가 SLL이라고 하는 드라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능, 스튜디오 슬램이라고 하는 이제 뭐 흑백 요리사를 만든 그런 스튜디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능으로도 계속적으로 IP의 흥행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또 가수 또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능 그리고 이제 뭐 엔터 다 같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콘텐츠리 중앙에서 가장 큰 실적 부진을 이끌어왔었던 윕이라고 하는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올해는 그 윕의 실적을 견인했었던 그 더 썸머라고 하는 더 썸머 뭐 아이턴 프리티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작품의 영화화가 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윕이라는 회사에서 올해는 좀 연간 턴어라운드를 기대함에 따라 콘텐츠리 중앙도 연간 실적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같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연간으로 실적이나 흑자 전환해서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주가에도 상승 여력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터 미디어주 주가 전망, 앞으로의 전망 여쭤봤는데 이제 새해니까요. 2026년 엔터 미디어 업황을 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올해를 기대해 본다면 해외로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모두 다 관건은 글로벌로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엔터에서는 중국도 중요하지만 이제 북미라는 시장에서 얼마나 더 유의미한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엔터라는 산업에 리레이팅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국내를 기반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가 이어지면서 외형과 함께 수익성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해외로 얼마나 우리가 더 판매를 늘릴 수 있는지 근데 관건이 되려면 편성이 늘어야 되는 거겠죠. 업황도 다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도 미디어도 모두 다 올해는 좀 해외로 확장되는 한 해가 되면서 지금보다 더 리레이팅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해외로 뻗어나가는 2026년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엔터주 그리고 미디어주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동안 좀 침체됐었던 주가에도 장밋빛 전망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시다증권 이현지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400선을 돌파했다. 5일 오전 코스피 지수는 장중 4,400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지수 상승은 외국인 매수세가 주도했다. 외국인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에 나섰고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강세를 보였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렸다. 삼성전자는 4% 넘게 올라 13만 5천 원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는 2%대 올라 70만 원에 육박했다.
주도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이 커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증권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이어질 경우 지수 상단이 추가로 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이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새해 첫 월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연일 불장입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베네수엘라 뉴스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반영될까라고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대장주들의 어떤 급등세,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7% 이상의 상승세를 연속으로 기록하는 부분들. 아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인 반도체로의 어떤 쏠림을 좀 심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장에서도 지금 마이크론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소위 말하는 반도체 빅3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만큼 지금 반도체 산업의 이제는 슈퍼사이클로의 진입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말씀하시면 사실은 주말 동안에 미국의 어떤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를 두고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었던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승폭이 큰 건 아닙니다만은 정유주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어떤 이런 충돌은 이것이 물론 단기에 끝난다면은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유가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또 과거 이라크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장기화가 된다라면은 이거는 또 시장에 굉장히 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 이제 대통령 이어받은 이제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의 좀 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많이 모으셨던 부분은 이제 CES가 내일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CES와 관련해서 뭐 이제 우리가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피지컬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으로 오늘 사실 로봇주들은 대부분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단 그런 기대감의 선반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측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일종의 셀원의 형태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금 뭐 로봇과 관련해서는 주가들이 한 차례 좀 더 순환매가 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고 있는 측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쪽에 수급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CS 자체보다도 저는 CS에서 이번에 뭐 AI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 이후의 어떤 시장 흐름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세론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인데 또 CES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기대를 많이 받아가면서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또 다음 주에 이벤트가 막상 또 열리면은 세론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시장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이런 재료라든가 이벤트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어느 정도 그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나서 막상 이제 이벤트가 열리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익 매물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주가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다면 연속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흐름이 워낙에 빠르고 순환매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세에 또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각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는 다시 한번 또 신화를 이뤄내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4,454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는 모습, 현재 또 57포인트까지 또 고점을 높여주는 상황.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3% 이상 뛰고 있고요. 이틀 연속 100포인트 이상 뛰어오른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 이상 뛰어오르고 있고요. 957.1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1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4%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를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무려 1조 9천억 원, 2조 원 가까이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개인이 1조 3천억 원대, 기관도 6천억 가까운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이 물량을 좀 덜어내는 상황, 1,2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각각 900억 원대, 3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13만 원대 안착을 하면서 이제는 14만 전자를 바라보는 의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신고가 행진을 그리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현재도 13만 8,400원까지 올라와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 가까운 급등세 69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70만 원 선 바짝 다가가 있고요. LG엔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오늘 강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8% 가까운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까지 또 강세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ABL바이오도 8%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5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일단 2026년 시작과 함께 4,300포인트를 넘어섰던 코스피가 오늘 4,4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00포인트씩 올려내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은 4,45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마감과 함께 지금 일중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전장에 이어서 오늘도 7% 넘게 급등했고요. 7.47%가량 급등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오늘 13만 8,600원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13만 전자를 공고히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70만 닉스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2.81%가량 오르면서 마감하면서 70만 원 선은 내려놓으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모건스탠리에서 오늘 84만 원짜리 목표가를 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HBM3E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논리가 바탕이 되고 있는데 HBM4가 출시가 되더라도 H200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HBM3E의 가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 점이 SK하이닉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들도
일제히 튀어 올랐는데 이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해서 힘의 논리가 글로벌에 작용한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 넘게 급등했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7%가량 급등 마감, 한화 시스템까지 4.88%가량 상승하며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LRG 넥스원도 6.72% 넘게 급등하면서 방산주 일제히 급등하며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주들이 반등에 성공한 점도 특징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약 3%가량 오르며 마감했고요. 삼성 SDI도 4.76%가량 강세,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양극재 기업들도 오늘 2%가량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무려 10%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SMR 관련된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 속에 SMR 등 종목이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 출발했는데 10% 넘게 일중 최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낮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긴 했지만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큰 폭의 상승 탄력이 붙었는데 내주죠.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ABL 바이오 8% 넘게 급등했고 D&D 파마텍도 참여하는데 여기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5.51%가량 급등 마감,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3% 넘게 급등하며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오늘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좀 깊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주들도 오늘 좀 3%가량 하락하면서 파마리서치도 3% 하락, 클래시스와 휴젤도 약 3%가량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엔터주들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이 중국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중 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알령 해제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갔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지수와 수급 상황 어떻게 마감했을지 신민영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새해 출발이 굉장히 좋은 우리 증시입니다. 일각증권가에서는 1분기 내에 5,000피 달성 가능성까지 눈높이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3%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증명했습니다. 4,457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달성해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급등세 957.5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피 200도 4% 가까운 급등세를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크게 뛰어 올라주는 모습을 유지해 주려는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4,381포인트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결국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탄력을 더욱더 높여 나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957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역시나 지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긴장 속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와 준 점은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2조 원 넘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그렸고요. 개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대, 7천억 원대 각각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 쪽에서는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1,0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결국 집계가 됐고요. 기관이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은 1,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삼성전자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강하게 이끌어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선방한 가운데 외국인의 선택 받아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황제주 다리를 다시 한번 되찾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 선을 탈환을 했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점,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강한 탄력 받아갔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올해 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세 자릿수대 급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ABL 바이오, 올릭스,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모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안에서 대한디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살펴봤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대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서 메시지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 받아가면서 장중에 94,300원까지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 결국 5%대 상승한 93,8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1위에 우선주 올라와 있고요. 셀트리온 2위에 차지를 했습니다.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도 강력하게 매수세를 보내고 있는 상황.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전력, 에너지 쪽도 기관의 선택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방산 관련 모멘텀 받아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다시 썼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 관련 투자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주가 흐름도 돋보였고요. 펩트론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머닉 IPS, ISC 같은 반도체 대표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비나텍의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장한 가운데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 돋보였습니다. 원전주의 강세를 주도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부터 뉴스케일 파워 등 원전주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 오늘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결국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막판에 83,200원까지 올라오면서 10%대 급등세를 연출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3가지 포인트 김윤주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이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파이널 포인트 3가지는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입니다. 지금 이거래일 연속이고요. 4,400선 그리고 4,450선을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넘어서며 경신하며 마감한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됐는데요. 코스피를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정말 강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 4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전장에 이어서 7% 넘게 또 뛰어오르면서 13만 전자에 안착했습니다. 하이닉스도 70만 니스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반도체 투톱 전장에 이어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베네수엘라 공습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였죠. 일단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정유주 관련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정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증권가에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정상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 석유 매장량이 1위인 국가인데 생산량은 21위 가까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이 원유 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 시장에 중동 원유가 많이 수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리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 시장에서 OSP가 하락하게 되고 정제 마진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정유주들의 수혜를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다시금 일어나면서 금현물 가격이 0.9%가량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짚어볼 수 있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5,000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바로 열어보시죠. 마지막 포인트는요.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이뤄지게 되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죠. 일단 여기서 한반도 평화 주요 논의가 논의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 점을 가장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어제였죠.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엔터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이 점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 시장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슈들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좀 주목해보고 계실까요?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CS가 개막을 해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결국 메인 테마는 AI죠. 특히 이제 피지컬 AI라든가 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도 중요한 발표라든가 또 이제 새로운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AI의 확장성에 대한 재확인이 이번에 나타날 것인지 이 부분,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발표들이 나올지, 예를 들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틀라스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모델 그 휴머노이드 신모델을 이제 공개를 하고, 뭐 테슬라도 그 이제 로보틱스라든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을 공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킬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지금 예상치는 전월에 48.2보다는 조금 높은 48.4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조업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9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50배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 경기가 언제 좀 돌아설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어떤 시장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예년의 1월장은 보통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좋았었어요. 우리가 이거 이제 1월 효과라고 그러고, 뭔가 저평가 팩터라든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했던 뭔가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올해 1월은 이제 결의 이틀밖에 안 됐지만은 지수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여기에다 오늘은 뭐 방산이라든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항공이라든가 또 이제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강세, 원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의 강성세가 나타나면서 뭐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수 중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된 쪽이 과연 남은 1월 동안 어떤 이런 그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을지 여부,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던 수급의 쏠림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런 쏠림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쏠림이 좀 분산될 수 있을지 섹터별로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오늘 이제 한 2%, 2.5%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현대로템도 조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폴란드 K2 전차 수출이 1차 계약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2차 계약 자체는 현지 생산의 어떤 비중 확대를 하면서 뭔가 이제 현지화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인접 국가로의 어떤 추가적인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또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우리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페루와의 어떤 그 20억 달러 규모의 전차 장갑차 공급 계약이에요. 사실 이제 유럽 쪽이 폴란드라면은 중남미 쪽에서는 이제 페루가 이 현대로템의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생산 거점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향후에는 좀 중남미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현지화 전략이라든가 또 이제 주변 국가로의 어떤 그 수주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사실 방산도 중요하지만은 철도 분야도 중요한데, 사실 KTX 이음을 기반으로 해서 고속철 차량의 해외 공급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굉장히 좀 주가의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를 나타냈는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익의 성장세가 아마도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걸어보게 만들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는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2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진행 상황 좋게 흘러가고 있고 또 KTX 이음 관련해서도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 등을 또 모멘텀으로 꼽아주셨고요. 3분기 최대 실적 연간이익 1조 원 돌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잡아주셨고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주 쪽에 급등을 하는 이슈가 또 있었는데 앞서 짚어본 베네수엘라 축출 관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당 100만 원을 웃돌면서 황제주 자리를 다시 되찾기도 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또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슈 팔로우를 잘 해보는 것도 중요할까요? 사실 이제 방산주가 오랫동안 좀 기관비 가격 조정을 거쳤어요. 이게 뭔가 이제 수주의 공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어떤 휴전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바 있는데 결국 이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올해에도 이번에 이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어떤 이슈에서 보듯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각국이 모두 자국의 방위력을 증강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도 수주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방산주는 이렇게 조정을 거친 과정에서 굉장히 좀 접근하기 좋은 가격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글쎄요. 오늘 시장 보신 분한테는 조금 이게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급할수록 지금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뭔가 지수가 새해 벽도부터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만약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초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초조해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또 이제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장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네. 하지만 이제 항상 장이 매일같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과 오늘의 흐름은 다소 좀 이제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별로 오버슈팅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눌림목이라든가 조정의 과정은 반드시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이제 비중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이런 강세장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이제 이런 흐름에서 한 템포 쉬었다가 뭔가 이런 조정이라든가 눌림목을 노려보는 이런 어떤 전략도 지금은 충분히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는 자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샷!